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시간 여행요? 어디로 가나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60여 년 전, 그러니까 막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빅토리아 시대, 격동의 시대였죠? 맞아요. 그때 보면 새로운 중산층이 막 부상하면서 사회는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부와 지위는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제대로 구현할지에 대한 어떤 공통된 매뉴얼 같은 게 부족했죠.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해서 영국 가정의 풍경 자체를 바꿔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비튼 부인의 가정관리서인데요. 아, 그 유명한 책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이 책과 저자 이사벨라 비튼에 대한 이야기, 비튼 부인의 비밀노트 1편 오디오북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흥미롭네요. 우리가 보통 비튼 부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랑 실제 인물은 어떻게 달랐는지, 또 그녀의 책이 왜 그렇게까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뭐랄까 당시 빅토리아 시대 부엌은 진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비튼 부인, 이 이름만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 많은 현모양처. 뭔가 푸근한 할머니 같은 느낌?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큰 오해더라고요. 이 방대한 책을 다 썼을 때 이사벨라 비튼은 겨우 20살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20몇 살에 그런 책을 썼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이사벨라 비튼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명은 이사벨라 메이슨이고요. 1836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대가족의 맏딸로 자라게 돼요. 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요? 그것만으로도 보통 환경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 유학 경험도 있어서 피아노도 잘 치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었어요. 그럼 그 대가족 환경이 나중에 책 쓰는 데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랄까, 살림 노하우 같은 거요? 직접적인 살림 경험보다는 아마 그런 대규모 가정을 운영하는 복잡성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사벨라가 직접 막 살림을 도맡아 했던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그 책을 쓰게 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20살에 출판업자인 세뮤엘 비튼과 결혼하면서 찾아옵니다. 남편이 뭔가 역할을 했군요. 네, 남편 세뮤얼이 아내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특히 정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걸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거기에 주목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세뮤얼이 자기가 발행하던 여성 잡지 잉글리시 우먼스 도메스틱 매거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요리나 가정 관리에 대한 칼럼을 한 권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사벨라가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뭐 살림의 달인도 아니었다는 거네요. 보통 이런 책은 전문가가 쓸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녀의 진짜 핵심 역량이에요. 요리 솜씨나 살림 노하우 자체가 아니라 그 방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걸 독자들이 이해하고 따라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이게 탁월했던 거죠. 약간 지금으로 치면 정보 큐레이터 같은 느낌? 맞아요. 딱 그 표현이네요. 독자들이 보내준 레시피나 다른 요리책들, 또 대가족 생활하면서 얻은 지식 같은 걸 다 모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편집하고 조직한 거죠. 뛰어난 편집자였던 셈이네요. 그래서 잡지에 24개월 동안 연재를 하고 그걸 묶어서 1861년에 단행본으로 낸 게 바로 비튼 부인의 가정관리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모아서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딱 가공해서 제공한 거네요. 이야,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하던데요. 네, 초판만 6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영국 중산층 가정의 필독서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그냥 요리책 아니었어요? 그게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공 요인은 딱 시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시대의 요구라면요?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돈을 번 신흥 중산층이 막 늘어나던 시기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는 생겼는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나 생활 방식 이런 걸 어떻게 갖춰야 할지 잘 몰랐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품위 있는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지침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아, 돈은 벌었는데 이걸로 집은 어떻게 꾸미고 손님 오면 저녁 식사는 어떻게 내야 하고 또 새로 생긴 하인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군요. 정확해요. 하인들 효율적으로 그리는 법, 격식 차려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순서,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기본적인 건강관리법, 심지어는 간단한 법률 상식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갈증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마침 비튼 부인의 책이 딱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냥 요리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실용적인 백과사전 역할을 한 거죠. 책 목차만 봐도 정말 방대하던데요. 안주인의 역할이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하인 관리, 주방 설계, 예산 짜는 법, 육아, 가정의학, 법률 상식까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네. 특히 비튼 부인이 가정 관리를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고 안주인을 군대 총사령관에 비유한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이 갖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의미예요.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도입한 거군요. 관리요? 네. 그전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하거나 어떨 땐 좀 하찮게 여겨지기도 했던 집안일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부여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비튼이 이 가정관리라는 일을 경영이라는 전문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아, 경영이요? 집안일을 경영으로 봤다? 네, 이건 단순히 집 청소하고 밥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일을 하는 여성의 지위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였던 거죠. 가사노동을 경영으로 본다는 거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비튼 부인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그 핵심 공간, 빅토리아 시대의 부엌, 거긴 실제로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부엌이랑은 엄청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상상하시는 것 이상일 겁니다. 우선 위치부터가 달라요. 주로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요? 왜요? 요리할 때 나는 냄새나 열기, 또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걸 위층 주거 공간이랑 분리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환경 자체도 좀 열악했죠. 어둡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한 돌이나 타일이었고요. 지하에 있으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답답하고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엌의 심장부에는 레임지라고 부르는 아주 거대한 무쇠 난로가 있었어요. 레인지요? 네,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불을 지폈는데 이게 불을 피우고 온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버튼 누르고 다이얼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연료 넣고 불 세기 조절하고 그리고 끓이고 굽고 데우고 모든 요리를 이 레인지 하나로 다 해결해야 했죠. 그럼 냉장고 같은 건 당연히 없었을 텐데 음식 재료 보관은 어떻게 했어요? 라더라고 부르는 좀 서늘한 식료품 저장실을 썼어요. 보통 집 북쪽에 만들어서 최대한 시원하게 유지했고 대리석 선반 같은 데다가 고기나 유제품 같은 걸 뒀죠. 얼음은요? 얼음이 필요하면 아이스박스를 썼는데 이것도 지금 아이스박스랑은 달라요. 겨울에 강에서 얼음을 크게 잘라서 톱밥 같은 데 묻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배달받아서 쓰는 식이었어요. 와, 정말 원시적이네요. 그럼 물 쓰는 건 어땠어요? 설거지 같은 거? 물 쓰는 것도 진짜 힘들었죠. 수도 시절이 아주 열악해서 좀 잘 사는 집이라 해도 부엌에 찬물 나오냐 수동 펌프가 있는 정도? 뜨거운 물은요? 뜨거운 물은 레인지 위에서 직접 물을 데워서 아주 무거운 통에 담아서 직접 날라야 했어요. 설거지도 엄청 큰 도기 싱크대에서 하고 다 쓴 물은 양동이에 담아서 밖에다 버려야 했고요. 이야, 정말 듣기만 해도 고된 노동이네요. 네, 이 모든 힘든 일들이 당연히 하인들 몫이었죠. 요리사나 부엌 담당 하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고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튼 부인의 책이 바로 이런 복잡하고 힘든 부엌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지침을 줬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던 거군요. 뭐 필요한 도구 목록부터 식료품 보관법, 하인들 업무 분담까지 다 알려줬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그녀가 제시한 레시피 표기 방식,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아, 레시피요. 이전 요리책들은 좀 애매모호했다고 들었어요. 뭐 달걀 적당히, 버터 충분히 이런 식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리사 경험이나 감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컸죠. 초보자는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튼 부인이 세계 최초로 레시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 목록, 인그리디언스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재료 목록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재료 이름만 쭉 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양, 뭐 온스나 파운드 단위로요. 그리고 예상 조리 시간, 또 대략적인 비용, 그리고 이게 몇 인분인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은 거죠. 와,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레시피 형식이 이때 처음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이건 요리라는 행위를 그 개인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던 영역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한 일종의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아, 과학의 영역이요? 네. 레시피만 정확히 따르면 요리 초보자도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요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데, 즉 요리의 대중화에도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혁신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이사벨라 비튼이 28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넷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얻은 후유증 때문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비튼 부인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10년이 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짧았어도 남긴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비튼 부인의 가정관리서는 그냥 정보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던 신흥 중산층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 지침서 역할을 한 거죠. 아, 체계적으로 가정을 관리하면 안정감도 얻고 사회적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그런 걸 심어줬고, 이게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사노동에 관리라는 개념을 넣어서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여성을 집안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 주체로 보게 만들었다는 점도 정말 중요하고요. 은 방식은 현대 가정관리나 요리 문화의 기초를 다졌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표준화된 레시피 형식은 물론이고, 뭐 효율적인 주방 동선 설계라던가 식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체계적인 예산 관리,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의 뿌리가 바로 이 비튼 부인에게 다 있거든요. 가사노동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선구자였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사벨라 비튼이라는 인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비튼 부인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아주 젊고 총명하고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의 책이 당시 사회적 요구와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또 빅토리아 시대 부엌의 실제 모습과 그 안에서의 고된 노동, 그리고 그녀가 제시한 그 혁신적인 레시피 형식의 의미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네요. 비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가사노동에 부여하려고 했던 그 전문성과 가치를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튼 부인이 당시에 가정관리라는 걸 하나의 전문적인 경영활동으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관리라는 개념을 좀 적용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비튼 부인의 가정관리서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죠. 바로 안주인의 역할, 가정의 총지휘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 안주인의 역할이요? 네, 비튼 부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안주인의 모습은 무엇이었고, 그게 당시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비튼 부인의 비밀 노트 1편 서막, 비튼 부인과 빅토리아 시대의 부엌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